아들이던 딸이던 소유권을 인정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A는 아내 B 그리고 두 딸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던 A에게는 C라는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고 그 둘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다. C와의 동거를 이어가던 A가 2017년 세상을 떠나자 C는 A의 시신을 화장의 추모공원에 봉안했다. 이때 본처인 아내 B와 두 딸이 나타나 A의 유해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C씨는 장남인 자신의 아들이 법적으로 제사 주재자임을 주장하며 본처와 내연녀 간의 소송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제사 주재자라는 것은 제사용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제사용 재산 중에는 임야, 묘토, 그러니까 농지죠. 이런 재산적 가치가 높은 그런 재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연 누가 제사 주재자이냐, 그리고 그것이 제사용 재산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툼을 벌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가장 재산적 가치가 높은 임야나 농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망자의 유골을 누가 소유할 권리가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됐습니다. 사실 유골 자체가 제사용 재산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률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사용 재산에 관한 민법 1008조의 3에 보면 분묘가 제사용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묘 안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유골도 제사용 재산으로서 제사 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판례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래 대법원에서는 누가 제사 주재자이냐에 대해서 종손이 제사 주재자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적자, 서자 구분하지 않고 제일 나이가 많은 아들, 장남이 제1순위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건의 경우 종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유일한 이제 아들이었으니까 그 아들이 제사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1심과 2심에서는 그 원고들, 즉 본처와 딸들이 패소를 하게 됩니다.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소송 수행을 했는데 이제 패소를 하니까 대법원 상고를 할 때는 좀 이 분야에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 박사학위의 주제가 이쪽 그 제사용 재산의 승계를 주제로 학위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때 그 학위 논문의 주제 결론에서도 저는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전화에서도 저는 종래 대법원 판결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시면 잘 됐습니다. 저희와 함께 상고심을 좀 맡아주시죠. 그렇게 해서 제가 진행을 했는데 사실 뭐 가정법률상담소가 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고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상고유서를 작성하는 건데 대법관님들이 상고유서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잘못됐구나, 고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상고유서를 쓰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상고유서의 토대가 됐던 게 제 그 박사 학위 논문이었는데 제사 주재자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도 완벽하게 타당하기는 어려운 분야거든요. 사실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종교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생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물론 옛날의 제사는 당연히 맏아들이 지내는 거라는 게 쭉 내려왔던 우리 관행이었다면 지금은 꼭 제사를 아들이 지내야 되냐, 또는 제사를 꼭 자식이 지내야 되냐, 아내가 지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사회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변화상을 당연히 법이 담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담지 못하면 현실과 법률이 괴리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은 여러 가지 그 집안의 사정과 요소들을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정해주는 것이 가장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제 학위 논문의 결론도 그런 식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더 걱정스러웠던 거는 2008년에 판례를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불과 이제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판례를 변경한다라는 게 사실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럼 그때 그 판결은 잘못한 거였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렇더라도 저도 법률가로서 설사 패소하더라도 대법원의 명확한 지침이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런 입장이 저는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 기억에는 2018년 정도에 이제 상고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5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선고일이 잡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변호사를 한 17년 정도 해왔는데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기 전에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상하게 이게 금요일 날 선고였는데 월요일 날 대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상훈 변호사님 혹시 이번 주 금요일 선고 때 나오시냐? 저는 굉장히 쇼킹했고 설렜어요. 그냥 종래 판례가 옳다. 이렇게 판결을 할 거였으면 당신 출석하냐? 이런 걸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출석을 하던 말던 아무 관심이 없을 테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게 뭔가 판례를 변경을 하시려고 하나 보구나. 역시 제 예상대로 판결의 결과는 종래 판례를 파기하고 판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례 변경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서를 차별하지 말라는 판결이었다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다. 그래서 아들이던 딸이던 제일 나이가 많은 최연장 자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이 사건에서는 딸들이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해서 딸들에게 유골의 소유권을 인정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소송까지 기화가 되고 대법원까지 가서 다툼의 대상이 됐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근본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원 측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제사 주재자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어떤 변호사든 목표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텐데 어떤 공통된 목표가 하나 있다면 그건 판례를 만들어 보는 것 또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 보는 것 아닐까. 이거는 사실 법률가로서는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변호사가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중요한 한 부분 아닐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변호사는 굉장히 행복한 변호사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행복합니다.